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490페이지에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 부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초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의 3방식.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초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세 문제 정도, 가격 공시 제도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요, 두 문제, 많이 나올 땐 세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의 기초에 우리 교재는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자, 감정평가 기초이론. 자,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감정평가라는 거는요, 토지 등 이 말은 토지뿐만이 아니고 토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있겠고요. 기타 영업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든지 산림도 될 수 있겠고 나무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가 감정평가한 결과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의 뜻은 이제 좀 읽어보셨고,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네,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다. 네. 오늘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규칙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마다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잘 물어봐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잘 물어보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규칙을 좀 아셔야 된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의의는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감정평가가 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보충학습 해가지고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고 있죠. 네,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줄 하나 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오른쪽에 491페이지 491 그 위에 보충학습이라고 있죠. 네, 특별원칙 줄 치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이세요? 전달성의 원칙, 그거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에 들어간다. 요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 안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우리 부동산하고 총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안에 전달성의 원칙이 있다. 즉,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고 나오죠. 감정평가를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요 내용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부동성이라든지 부정성이라든지 개별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서, 즉 동산에 비해서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합리적 가격 형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1번 보면 양갈 1번에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이 되지 못하므로 그 뒤에 말 줄칠게요. 합리적 가격의 형성이 뭐라고요?
곤란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데 부동산 시장은 적정한 가격 형성이 쉽다. 합리적 가격 형성이 쉽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어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요. 합리적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곤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은 이렇게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합리적 가격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그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그 3번이라는 그 번호에다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치를 가시기 전에는 한 번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외우려면 좀 힘들어요. 경제적 기능을 한번 볼까요? 경제적 기능. 그리고 1번에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가로하고 합리적 투자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 투자를 우리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는 시장과 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경제적 기능 거기다 시장 이렇게 하나 적어줘요. 시장이야, 시장. 시장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투자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 시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투자 판단 이런 말들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 이건 경제적 기능이구나.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장 아닙니까? 경제적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거래 질서도 시장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 기능 1, 2, 3번을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93 감정평가의 분류 나옵니다. 네, 감정평가의 분류는 별표 이렇게 한 개 합니다. 감정평가의 분류. 네. 자, 볼게요. 그 공적 평가가 있고 공인평가가 있죠. 자, 공적 평가는 그 뒤에 좀 읽어볼게요. 국가, 공공기관 등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기관 동그라미, 기관. 네. 공적 평가는 기관이 하는 거예요. 물론 민간기관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기관은 당연히 공적 기관입니다. 공적 기관이 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공인평가예요.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공인평가는 개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 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 인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공인 이래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인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 인자라 생각하고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줄칩니다.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가 있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뜻은 어렵지 않아요. 필수적 평가 예를 조금 기억해놔야 돼요. 자, 필수적 평가 보시면 거기 경매 보이시죠? 경매.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경매 필수적 평가고요. 그 뒤에 토지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 동그라미. 보상할 때 반드시 평가하고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을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를 보상해 줘야 될지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보상할 때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조세 보이세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뒤에 보시면 상속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상속. 네,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인데요. 4번에 참모평가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수시적 평가가 있어요. 수시적 평가. 요들의 차이점 아셔야 되거든요. 참모평가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소속되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소속되어. 보이세요? 셋째 줄에. 그러니까 이 참모평가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한국감정원에 소속이 돼 있거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시키는 업무를 내가 평가하는 거는 무슨 평가다? 참모평가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는 그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모평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기관을 위해서 하는 평가는 참모평가.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울산시 어떤 건물을 감정평가해달라고 잠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잠시 평가해주고 왔어. 그러면 거기서 조그만 수고료를 받겠죠. 이런 평가는 무슨 평가다? 수시적 평가인 거예요. 수시적 평가. 그래서 참모평가는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고용된 기관을 위해서 하는 평가고, 넘겨보시면 수시적 평가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것들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모평가와 수시적 평가 구별하는 거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네,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거기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현황평가, 또 뭐가 있습니까? 조건부 평가라고 있죠. 또요, 기한부 평가라고 있나요? 네. 그리고 소급 평가라고 있어요. 자, 이 4평가의 뜻을 좀 아시면 되겠어요. 뜻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시험에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뜻은 아셔야 돼요. 자, 현황평가. 제가 뜻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현황평가가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이 말이야. 현재 상황 그대로. 오케이, 잘하셨어요. 현재 상황 그대로. 자, 그럼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라는 이 뜻은 우리가 다 알겠죠. 뭐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건 어떤 말이냐? 자, 토지를 평가하러 갔어요. 나는 토지 평가하러 갔어. 토지를 평가해 달라길래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나는 건물 평가하러 간 게 아니에요. 토지 평가하러 갔어요.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런 토지를 건부지라 그러죠. 건부지라 그러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가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서 건물이 있으면 가치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걸 건부 감가라 그러거든요. 그 현황평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건물이 있는 그대로 토지를 평가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현황평가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시험은 이런 것보다 건부지 평가는 현황평가의 일종이죠.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건부 감가를 고려한다는 겁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 현황평가,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건데 그 말은 건부 감가를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현황평가, 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이세요? 그 줄 쫙 쳐놓으세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네, 그게 현황평가. 한마디로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해라 이 얘기죠. 있는 그대로 해라. 근데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용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제외 동그라미. 포함 그러면 안 돼요. 제외 동그라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건부 감가 등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이세요? 네.
지금 제가 지금 감정평가 요 부분은 요거 가지고 공부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가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끝을 쭉 갈 텐데, 일단은 계산 문제는 지금 안 하고요. 이론 부분만 일단 감정평가는 지금 쭉 갈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일부러 책에다가 줄을 치고 하는 이유도 좀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우리까지 계속하기가 시간적으로 강의 스케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체크를 책에다 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을 읽으실 때 줄을 친 거 위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조건부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는 뭘까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라 이 얘기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라. 뜻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조건부 평가라는 건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처럼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럼 현황평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아까 현황평가였잖아요. 조건부 평가는 이 건물이 없다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야.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 없다는 건 이게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앞으로 이 건물이 없다면 얼마일까? 이런 조건이니까 이 조건부 평가라는 거는 결국 불확실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불확실. 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조건부 평가 예외라고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는 뭐가 원칙이다?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 현황평가 원칙인데, 기억해 보시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부 평가가 가능 줄 하나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든지, 특별한 목적이 있다든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 인정이 될 때는 조건부 평가가 어떻다고요? 가능하다.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근부지를 낮이로 평가하는 경우, 이 말 보입니까? 그 줄 하나 적었어요. 아까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는 건 근부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봐버리니까 결국 낮이로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낮이 상정평가예요. 근부지인데도 근부지로 보지 않고 낮이로 보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한부 평가입니다. 기한이라는 게 뭐죠? 기한이라는 거는 장래 도래할 날짜를 얘기하거든요. 오늘이 3월 2일인데 만약에 이 토지가 4월 31일 정도면 얼마일까? 이렇게 미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걸 기한부 평가라 그럽니다. 미래, 장래. 확실하죠. 4월 30일은 확실히 오죠. 아까 조건부는 불확실했지만 이 기한은 확실한 거죠. 확실. 자, 그 다음 소고평가입니다. 소고평가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 그래서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4가지 해봤는데요. 결국 이 4가지는 결국 시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요 미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이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얼마일까? 토지가 이런 얘기니까 소고평가는 뭡니까? 네, 과거. 이거는 뭐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49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494페이지.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 해가지고 회색 박스가 나와 있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설명했는데요. 자, 6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조. 현황 기준 원칙 돼 있죠? 현황 기준. 즉 감정평가할 때는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원칙.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1번에 현황평가 원칙이다. 그런데 2번은 보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496페이지예요. 평가 기법상 분류해가지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의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나와요. 네. 그 부분은 얘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얘보다 일단. 그럼 아까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 감정평가는 이론도 있고요. 이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이 있고 이론이 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는 이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참모평가니 수시평가니 공적평가니 공인평가니 이런 것들은 이론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법에 해당한다는 건 어디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법률이나 규칙에 나오는 거는 법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규칙에는 참모평가니 수시평가니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와요. 없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뭐 필수적 평가니 뭐 임의적 평가니 이런 것들도 다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요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시험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거는 일종의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현황평가는 뭐예요? 현재 상황 그대로 해라. 조건부평가는 조건을 붙여 평가해라. 이거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라. 얘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감정평가 규칙에도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개별평가, 일괄평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네 가지 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네 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좀 더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각의 뜻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아는 게. 자, 개별평가 뭐겠어요? 개별평가는, 네, 그렇죠. 만약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 따로 이렇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평가해라. 따로따로 평가해라.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뜻을. 이게 원칙입니다.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개별평가. 양과 1번에 감정평가 규칙인데 칙자가 빠졌네요. 규칙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개별평가가 원칙 동그라미.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근데 일괄평가가 중요하거든. 일괄평가 우리 21회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주 나옵니다. 일괄평가는 지문에서 여러 번 들어가거든요. 자, 일괄평가 뜻이 뭘까요? 자,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는 게 개별평가 있잖아요. 같이 평가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같이 평가해버려라. 이게 일괄평가입니다. 자, 일괄평가는 어떨 때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니까. 그럼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일괄평가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평가는 그 경우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에 네,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줄칩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출체하대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리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네, 그거 중요하거든요. 별표 딱 해놓으세요.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괄평가예요.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일괄평가. 일단 그거 체크합니다. 네,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는 뭐냐면, 자, 물건이 이렇게 한 개 있어요. 물건이 이렇게 한 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복합부동산이라 그래 볼게요.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 그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는 요 밑에는 뭡니까? 상가이고 위에는 주택이잖아요. 한 건물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처럼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평가하고 여기 평가하고 따로따로 평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분평가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줄차되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수험생들이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거기 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평가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따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네. 그래서 부분평가인가 보다. 이렇게 혼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면 구분평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출제된 적 있죠. 밑에 거는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평가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한 부분만. 여기는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기만 좀 평가해 주세요. 이게 부분평가라고요.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가 이렇게 있는데 선풍기가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 날개 부분만 평가해 주세요. 다른 데는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게 부분평가라고요.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안 된다. 부분평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안 돼. 안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선풍기 날개를 부셔버렸네. 이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분평가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평가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평가 볼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그게 뭔데 그러면? 3번. 동그라미 3번 줄 칠게요. 도시계획시설 등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평가에 이렇게 돼 있죠. 줄 딱 쳐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상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요 부분으로 도로가 날 거예요. 도로가.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요 기퉁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이런 말로 부분평가예요. 그리고 보상. 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됐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나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가치가 뭐고 가격이 뭔지 따라야 돼요. 자, 기억 보세요. 가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줄칩니다.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장래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의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나에게 장래 이익을 줄 건데 앞으로 나한테 줄 이익의 현재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현재 가치 구하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해봤잖아요. 할인하는 거.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뜻만 알아두세요. 가치가 뭐냐?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손흥민 축구 선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앞으로 얼마 이익을 가져다 줄 건데 그 이익의 현재 가치가 이 손흥민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니까 가치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현재의 값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의 값 줄치고 별표. 현재의 값 줄치고 별표.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다. 가치는 현재 값이다. 자, 그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 줄 하나 치고요.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 줄치고요. 그래서 과거값이에요.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값이에요. 그래서 과거값 별표, 동그라미와 별표. 가치와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가치, 현재값.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요, 과거값.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네. 자, 그래서 박스 보시면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해놨거든요. 가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구함값이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하지만 가격은 보니까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고, 그 밑에 보니까 과거값 이렇게 돼 있죠? 과거값. 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치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줄치시고요. 무수히 많아. 가치는 무수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무수히 많죠. 가치는. 하지만 가격은요,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다.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 내가 얼마 줬어? 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됐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가치는 현재값이다, 과거값이다. 현재값. 가격은요, 과거값. 자, 가치는 무수히 많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인데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가치와 가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례관계라고 되어 있죠. 줄 치세요. 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물건이 이게 종이컵이 이게 1,000원짜리인데 이걸 5,000원 이래 버린다고 해서 종이컵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가치가 올라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는 거는 꼭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단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줄쳐놓으세요. 그런 말들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의 기초에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뭐가 된다? 가치. 가치가 오를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디귿. 화폐의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비례하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가격이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1,000원 하던 물건이 2,000원을 올랐어요. 그럼 예전에 1,000원짜리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제 1,000원짜리 2장 줘야 되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화폐의 가격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한다. 자, 리얼입니다. 리얼은 별표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에는요.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는 어떤 물건의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가 가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게 가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일치가 안 돼. 이 괴리라고 그래. 괴리. 단기에는. 하지만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균형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항상 일치 균형이에요. 장기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리얼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뭐라고요?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기준 시점이라고 나오죠. 이 기준 시점 별표하세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건물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사에게 이 건물을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 좀 평가해달라고. 그러면 이 건물을 평가할 때 하루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뚝딱 이렇게 평가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이면 1월 1일이다. 1월 1일 날 건물주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건물주가 내 건물 좀 평가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감정평가 의뢰.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니까 이날 건물주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감정평가 계약서를. 그래서 감정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이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가 끝이 났어요. 가격조사 완료일. 그리고 4월 30일 날 감정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이거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건물의 가치는 변해요. 이 변하는 거를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 가치가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는 변한다. 변동의 원칙.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죠. 울산 인구 몇 명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울산 인구가 지금도 막 전출입 일어나고 있는데 울산 인구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울산시청에 가면 울산 인구가 몇 명이다. 남구민이 몇 명, 중구 몇 명 이렇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인구가 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 밑에 적혀 있죠. 이렇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변해. 변동의 원칙 때문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어렵진 않아. 기준이 되는 시점이니까 기준 시점이지. 근데 그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꼭 기억하세요. 이날이 기준 시점이라고요. 가격조사 완료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가격조사 완료일.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시점은 전부 다 무슨 시점이냐? 다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그럼 아까 현황평가라고 있었죠? 현황평가. 그것도 마찬가지. 현황평가가 뭔데요? 기준 시점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기준 시점. 제가 아까 기준 시점 근데 아까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가지고 기준 시점 하고 제가 한번 보려고요. 자, 우리 교재 아까 495페이지 봐보세요. 아니면 493페이지 보셔도 493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감정평가는 무슨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한다.
그게 무슨 평가라고요? 현황 평가인 거야.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현황 평가는 기준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현재 시점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기준 시점. 현재 시점 그러면 안 돼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현황 평가랑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 원래대로. 네. 498. 가격 조사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은 이 아까 이 변동의 원칙 우리 뒤에 가면 이제 공부할 텐데요.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동그라미 3번하고 그 밑에 거는 다음에 한번 또 제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500페이지에 거기 보충학습 봅니다. 보충학습 폈습니까? 네, 거기 보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래가지고 시장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사용가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네 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시장가치, 교환가치 두 개를 딱 묶으세요. 1번하고 2번을 딱 묶어. 그 앞에다가 객관적 가치 이렇게 적으세요. 시장가치와 교환가치는 객관적 가치예요. 그리고 3번, 4번 투자가치와 사용가치입니까? 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주관적 가치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단. 네. 그래서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는 비슷한 개념에 친해 둘이. 그리고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 둘이 친해요. 이 둘이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옵니다. 자, 앞으로 오셔가지고 499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은 부동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동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가격의 특징인 거야. 즉 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차이점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자, 거기 1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동산은 임대료라는 게 없어요. 자, 이 교탁이 임대료 있습니까? 책상 임대료 없죠. 그냥 책상 얼마입니까? 사고 파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만 있지 동산에는 임대료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은 임대료가 있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2번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지 물건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 우리 하이마트가 있잖아요. 자,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세탁기는 동산이죠. 그러면 세탁기를 사면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세탁기가 와 있습니까? 와 있죠. 그럼 내가 세탁기를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내가 준 가격 100만 원은 물건 값인 거예요. 왜? 물건을 갖고 왔거든. 그렇죠? 동산은 물건 값이야. 물리적 가격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삼산에 가서 삼산에 있는 조그마한 뭐 아파트를 건물 하나 샀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면 그 건물이 우리 집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내가 2억 주고 샀거든. 그러면 2억은 과연 물건 값이냐 이 말이에요. 물건 값이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은 물리적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부동성 이렇게 적었어요.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부동성과 관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준 2억은 그러면 뭐냐 이 말이야. 그 뒤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내가 2억 원을 주고 왔지 물건 값으로 2억 원을 준 거는 아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줄 치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병존할 수 있으며 줄 치세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물건이 한 개 있는데 이 토지라는 물건 한 개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죠.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 소유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각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동그라미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네,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병존할 수 있으며 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형성돼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땅을 사러 갔어요. 토지를 사러 갔는데 이 토지가 현재는 볼품이 없어. 지금 현재는. 근데 보니까 앞으로 이 토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현재 토지 가격은 장래 어느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금 토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속성 이렇게 적어주세요. 장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속성과 관계 있습니다. 영속성. 그리고 아까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하죠. 뭐 당연한 얘기죠. 항상 변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기준 시점이 확정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줄칩니다.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개별적으로. 왜냐? 거기 개별성 이렇게 적었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은. 다 달라. 그래서 가격 자체가 개별적으로 형성돼. 그리고 그 뒤에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쉽다 동그라미.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되기 어렵다 그러면 X입니다. 개입되기 쉽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 아파트 값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한번 올라가면요. 잘 안 떨어져요.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의 특징과 상방 신축성의 특징을 갖는다. 즉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없어도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간다, 내려가지 않는다. 안 내려가요. 그래서 상방 신축성은 뭐냐면 올라갈 땐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아파트 값 보면 뭐 1, 2억 올라가는 게 예사죠.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한번 올라간 게 내려오지는 않는다.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 상방 신축성. 하지만 떨어지는 거는 어렵다. 수요가 없어도 잘 안 떨어져. 하방 경직성.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없어도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네.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인데요. 501페이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